모든 권한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어찌 보면 이번에 이제 계엄도 대통령 한 사람이 계엄을 해서 군대를 투입해서 헌법기관을 정지시키고 이런 헌법을 가진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건 뭐 정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후진국들 빼고는. 근데 언제까지나 이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건가?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의 행정각부가 한 일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누군가 지켜보고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감사원이 지금은 또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감사원을 말하자면 대통령이 행정을 하고 대통령이 감독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원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이관한다든가.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벌써 이렇게 명절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고향에서 또 부모님과 또 자녀분과 이렇게 만나시면서 좋은 덕담과 희망의 말씀들을 나누셔야 되는데, 글쎄요, 이번 연휴는 조금 걱정스러운 대화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져야 되고, 또 국정이라는 게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참 이 정부의 중요성이라는 게 참 이렇게 느껴지기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께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정치인이시기도 합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총리. 네,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근데 뭐 지금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라 또 받겠다라고 하기가 참 난감한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도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나올 정도로 이런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졌고,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구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3일에 벌어진 그 비상계엄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총리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무엇보다도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과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이게 한국의 대외 신인도 국격 추락 이런 건 물론이지만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일반 서민 경제 자체가 지금 사실상 민생 경제 자체가 더 말하자면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이건 누가 책임지지?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 될 짐이긴 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억울하고 화가 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뭐 신들렐라처럼 대통령이 되시긴 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오랫동안 자기가 일을 하던 이 검찰의 문화 또 검찰이라는 어떤 조직에서 가졌던 그런 자신의 경험 여기에서 크게 못 벗어난 게 아닌가.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수로서 져야 될 그 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본인의 자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 특히 마지막에 본인이 어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사실은 이렇게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또 구속이 되는 과정을 보면 자칫하다가는 경찰과 경호처 간에 말하자면 물리적 충돌도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했다는 것은 정말 당당하지 못한 게 아닌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정말 느끼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헌재가 이제 글쎄요, 이제 진행 속도에 따라서 조금 가변성이 있습니다만은 2달 안에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안 되는 시간에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네. 적어도 현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 만큼 예. 저희들은 뭐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 그러니까 국회의회에서 탄핵 소추된 것들이 인용 이런 네. 탄핵 결정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비유를 합니다만 벚꽃 대선이든 아니면 뭐 라일락 대선이든 대선이 헌재가 만약에 탄핵의 인용을 결정하면 2달 안에 네, 모든 그 절차가 끝나야 대선을 되죠. 네.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뭐 저희가 한번 경험해 본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상황과 여론의 추이가 매우 관심거리다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근데 총리님 TK 출신이세요. 네, 그런데 네. 또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하시고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이런 탄핵 인용에 대한 전망을 많이 합니다만 국힘당의 지지율이 더 오르고 40%를 넘어가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이런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최근에 한두 가지 여론에서 이제 뭐 그런 결과가 잡힐 때는 이게 뭐 과표집되었다 이런 식으로 네. 해석하고 싶었는데요. 예. 점차 이게 하나의 추세로 나타나는구나 예. 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생각이 많이 들죠. 결국은 아마 그분들이 뭐 아무것도 지금 하는 일이 없는데 예. 뭐 지지를 했다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그만큼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도 뭔가 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건 그 의미가 일종의 변화에 대한 자극을 줘야 되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그 네. 탄핵이 이제 소추가 결정되고 난 이후부터 좀 민주당이 국민들이 뭐를 불안해하고 예. 뭐를 답답해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읽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까지도 탄핵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또 권한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분들을 뭐 고발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믿음직스럽게 국가의 미래 또 국정의 안정을 위해 좀 노력하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불만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전체 국정의 안정보다는 정당 혹은 정파적 이익에 몰두하는 것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분명히 인상을 주었을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국면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찰나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때 탄핵을 안 하면 과연 이 수습이 됐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뻔하긴 했는데. 글쎄 뭐 이제 그분이 이제 뭐 헌재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힌 모양인데 본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한 번 더 재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네. 그냥 바로 느닷없이 이제 탄핵 소출해버렸다. 이제 그게 본인의 항변이지 않습니까? 예. 막 그런저런 내용을 떠나서 민주당이 이제 그 당시는 원내 일당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도 현재 그렇고요. 예. 네. 국회라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위임을 한 이제 말하자면 선출될 권력은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민주당도 이 국정 안정을 시킬 책임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비해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런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거리에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시위대를 이렇게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탄핵 반대 시위에는 대체로 연배가 높으신 분들 일색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탄핵 찬성은 대체로
젊은 분들 혹은 여성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도 그렇고 또 탄핵 반대 집회에 가보면 의외로 2030의 여당 지지 또 탄핵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왜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마침 그 광화문 근처에서 한 3주 전 주말인가요? 거기 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그 이제 이 집회를 하시는 분들과 맞닥뜨렸죠. 그리고 지금 저도 우리 김 대표님과 똑같은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그때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세대가 그들에게 마련해주지 못한 어떤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꿈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러면서도 어릴 때부터 쭉 경쟁 압박에 이렇게 내몰려온 어떤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여야가 정치적인 문제만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또 그래서 자신들을 위로하거나 혹은 자신들에게 좀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없다라는 데 대한 그게 좀 분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또 이 세대들이 어떤 그 사물을 판단하거나 할 때 지금 저희들처럼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다도 자신들이 좀 확신을 자꾸 강화시켜주는 그런 정보만 해주는 유튜버라든가 뭐 이런 데 대해서도 조금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놀라운 거는 얼마 전에 왜 서부 지원에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렇죠. 폭력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체 지금 연행된 사람의 한 반 정도가 젊은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무엇이 이 세대들 이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정말 분노하고 또 그런 직접적 행동에 그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는 거 본인들이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까 하는 걸 따지면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이런 정도의 어떤 확신과 신뢰밖에 못 주고 그들에게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한 답을 못 준 정치를 해온 저로서도 깊게 반성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당이 양당만 있는 건 아니나 비교적 강고한 양당 체제가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난 총선 때 개혁신당이라든지 조국신당이라는 이제 의미 있는 신당의 출연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 이런 형태의 양당제인데 이런 구조가 의미 있는 민심의 수용자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정치 시스템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어디 다른 자리를 가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37, 8년 전에 우리가 합의했던 이 현행의 헌법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약속이 이제는 더 이상 좀 여러 가지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 헌법과 함께 탄생했던 현재 국회의원을 뽑는 이 소선거구제가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질곡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말하자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회 구성 또 그런 국정 운영 자체가 안 보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오랫동안 이 누적된 그런 답답함, 분노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큰 국민들이 함께 치르고 있는 이 혼란과 이 아픔의 대가가 반드시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제도 개혁으로 변화로 그렇게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의미 있는 변화 개혁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축약하면 개헌입니다. 뭐 개헌 및 또 선거구제 개편. 선거구제 개편.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번 기회에. 그리고 사실 직전 4명의 대통령 중에 탄핵의 경험을 했거나 탄핵이 인용된 대통령을 포함하면 3명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은 참 안타까운 결말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런 5년 단임제가 또 이런 소송구조로 인한 이 강고한 양당 제재 체제가 낳은 비극적인 정치적인 산물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일견 들어봄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변화를 준다면 총리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정부 구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대통령 임기 문제가 아니고요. 단임이기 때문에 무책임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권한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어찌 보면 이번에 이제 계엄도 대통령 한 사람이 계엄을 해서 군대를 투입해서 헌법기관을 정지시키고 이런 헌법을 가진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건 뭐 정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후진국들 빼고는.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건가.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의 각 행정각부가 한 일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 국민을 대신해서 누군가 지켜보고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감사원이 지금은 또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을 말하자면 대통령이 행정을 하고 대통령이 감독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원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뭐 국회로 이관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국무총리가 강요를 각 부서의 장관을 제청하게 돼 있는 거를 그걸 사실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다 행사한단 말이죠. 요식행위죠. 요식행위죠. 이것도 실질적인 국회에서 뽑힌 국무총리가 사실은 재청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인 연합이나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금은 지금보다도 이렇게 닫힌 사고가 아니라 조금 여러 가지 편견을 걷어내고 열린 어떤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야기한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 하는 것들은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권력의 완벽한 분산이라는 건 사실 의회 중심으로 하면 의원 내각제고요.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강요들에 대한 역할을 대통령에만 집중하지 않는 거라면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또 그냥 대통령의 임기를 좀 변화시키는 예를 들면 뭐 4년 중임제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뭐 물론 그게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나오고 있는데 총님이 생각하시는 정치 제도의 개선은 만약에 이런 대안들이 있다면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저는 뭐 굳이 따지면 우리 국민들께서 당신들의 손으로 국가의 최종 책임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그게 대통령이 되든 뭐 국가 원수라고 부르든 간에 그분은 우리 손으로 직접 뽑고 싶다라는 이거는 꼭 존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많은 권한까지 집중이 되니까 이번처럼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 이원집정부제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원수로서 또 뭐 행정권, 외교, 국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되 일상적인 행정에서 일어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이런 것들의 결정권은 그건 그냥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하고 총리와 내각에서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동안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아마 저는 결국은 이제 그 과거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내각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후 독일의 이렇게 부흥과 이 발전의 가장 큰 요인을 들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건설적 불신임제라고 하는 독일의 바로 이 내각제와 총리제 그리고 독일의 말하자면 잘 짜여진 다양한 형태의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독일의 의회 구성 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의 독일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게 지속 가능할까? 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체제가 효율적일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아까 현재로서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이원집 정부장 정도가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이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이제 가능한 시점이 될 텐데요. 그 전까지 총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의 개헌이라든지 이런 스케줄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희 의회에 선배 되시는 분들이 예. 모임인 헌정회에서는 예.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좀 따듬어진 개헌안은 있다. 그래서 그걸 국민투표에 붙여서 바로 이제 통과를 시키고 그 합의에 따라 새 정부를 출범시키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또 그렇게 되면 개헌 추진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국민적 토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내용이 앞으로 들어와야 된다, 어떤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어야 된다면 사실상 뭐 저는 이번에 새로 먼저 탄핵이 결정이 된다면 네. 새로 경쟁에 뛰어들 후보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의 이러이러한 내용의 개헌안을 언제까지 내가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뭐 그 적용 시점은 임기가 시작된 이후 적용 시점은 뭐 제 임기 말에 한다든지 혹은 뭐 제가 임기를 단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만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대선을 맞을 때마다 87년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리고 그중에 유력 후보들 중에도 내가 그걸 해보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분도 있었는데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때의 약속보다는 예.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네. 단단한 약속을 국민들 앞에 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지금 이번에 이 계엄과 내란 사태를 막아낸 것도 결국 국민들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청년들 네. 이게 불공정이라든가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데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이 젊은 세대들의 이런 에너지 등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좀 단단한 약속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이제 그 합리적인 그런 정치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단단한 약속, 즉 공약이 표로 이어지게 하면 되겠군요.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그런 정도까지는 예. 지금 단단하게 결심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셨거든요. 이게 제도와 인물이 잘 결합되면 최선인데 네. 제도와 인물이 정말로 최악으로 결합이 되면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미스매치를 줄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그런 단단한 약속을 하는 후보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힘당은 아직 그 특별한 그 후보군의 정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는 국면. 여러 이제 잠룡이라고 하나요? 잠재적 후보군들이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힘당에서는 저분이지, 저 사람이지 하는 국면은 아닌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또 의회 후보들도 이렇게 그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 이게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혹자는 어대명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의외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만 할 수 있나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또 총리님을 비롯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에서 뭐 이런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신삼김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총리님의 향후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짜고짜로 이렇게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선 지금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시는 게 무슨 대선 레이스 이런 것보다는 국정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 상황 수습에 길을 보여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저희들도 할 역할이 요구되고 또 몫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당당하게 해야 되겠죠. 그게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뭐 정치인 또 공직자로서의 제가 해야 될 의무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야 국민들이 다음 어떤 차기 누구라고 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빨리 조금 예측 가능하게 정돈되는 모습을 아직은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딱 어울릴 만한 특정인이 아니고요.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이 지금 요구된다고 보세요? 이런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고 경제는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국면에서 이런 국면에서의 리더십? 저는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드리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전에 우리가 그런 국가적 위기를 당한 적이 있죠. 97년에 IMF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리더가 나타나서 말하자면 그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극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취임식을 할 때 이 장밋빛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고통 분담을 하자고 고통 했죠. 분담을 하자. 그리고 물가는 뛸 것이고. 기억이 납니다. 약간 울먹거리셨던. 그러셨죠. 물가는 뛸 것이고 기업은 문을 닫을 것이고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잘못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놓고 고통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분담을 요구하는 이게 얼마나 정말 하면서 울먹거리셨어요.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저는 그 바로 대통령에게 진솔한 일종의 국민에 대한 사과와 또 어떤 그런 호소가 결국은 우리 IMF 극복하는데 전 국민이 건반지를 뽑아가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바로 결국은 이제 그런 리더십.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뭐 일체 전임 정권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인 보복을 한다든가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일체 없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 인상적인 것은 어디 뭐 다른 데서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IMF에서 요구했던 그 가혹한 구조조정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전문가가 누구냐고 찾다 보니까 그 전에 이회창 후보를 도왔던 분 중에 한 분을 모셔다가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그 어려운 국면을 해결하게 했거든요. 저는 바로 이런 DJ가 보여주셨던 이런 이 포용적인 국민들에게 고통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함께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허세를 부릴 때도 아니고요. 지금은 어느 한 위대한 무슨 리더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솔직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우러난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미안함과 호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대편까지도 포용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는 전 정부를 완전히 배제하는 뭐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죠.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도 썼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른바 테크노크라트 경제 관료를 비롯한 직업 공무원들마저도 고위직에 관련해서는 아예 배제한 이 정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차관이나 차관보 이상의 전 정부에서 그냥 그 순번에 맞춰서 고위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아예 배제시키겠다는 그런 원칙을 불문율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포용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그런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김 대표님이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어진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고위직이 될 때까지 그만한 정도의 성취가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한두 사람일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앞정권에서 했으니까 물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들도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좀 폭넓게 기용을 못했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부터 그런 조금 이렇게 폭을 좁히는 어떤 그런 인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안타까웠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통령 이런 독주에 대해서 예. 제대로 된 쓴소리 한번 못하는 이런 분위기까지로 연결되고 그게 이런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그 협치로 가니까 폭넓은 얘기를 못 듣고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에 갇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비상계엄령이 나오고 그런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손으로 말하자면 그 선거를 치러보고 거기서 표를 하나하나 예. 이렇게 세어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전자투표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종이투표고 그렇죠. 그 종이투표를 모아서 하나하나 예. 다 헤아려서 내 표를 거기 다 계산하는 참관하시죠? 아유 그럼요. 그거 한 표라도 될까 봐. 그럼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표를 이렇게 뭉쳐서 예. 묶음을 만들어 놓잖아요. 도장을 다 찍고. 이 도장을 예. 찍고 그 보통 이제 100표 단위로 이제 묶음을 해 놓잖아요. 네. 그 참관인들이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예. 그다음에 특히 무효표로 처리된 거 조금이라도 말하자면 옆에서 칸에 벗어났다고 해서 무효로 된 거 이거 일일이 다 싸워서 그걸 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이 선거 관리 수준이라는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년 전에 예. 문 3표, 문 2표, 문 동표 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 3표, 2표, 1표도 그런 차이가 났던 선거 그런 결과가 선거 있죠. 그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이미 그 정도 선거 관리에 관한 한 우리는 세계적인 이미 그게 말하자면 수준이 있는 나라예요. 네. 근데 그거를 투개표 부정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 근데 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폭넓게 유포가 되고 그러니까 폭넓게,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 예. 직접 자기 돈 들여서 선거를 해보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뭐 이렇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아마 전해 듣고 예. 그렇게 자기 확신, 자기 맹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런 데 대해서 푹 빠져 있었다는 게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기야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국힘당에서 낙선한 분들도 그냥 있을 리가 없고 당선된 분들은 어떤 종종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선됐나요? 더 큰 폭으로 이겼을 거라는 거잖아요. 조금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번에 그런 어이없는 그런 주장들이 예. 한번 다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서 그런 그 잘못된 어떤 그 국론까지는 아닙니다만 어떤 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것도 한번 정치권에서 잘 들여다 보셔야 되지 않겠나. 글쎄 이제 나중에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혹시 오해받을 부분이 있다면 그건 선관위가 정확하게 과정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서 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한참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은 아까 DJ 말씀을 주셔서 DJ가 이제 극복을 이제 한 게 어쩌면 지역주의의 한계, 물론 이제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잘 활용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 지역주의라는 게 전혀 완화되지 않고 물론 사람들끼리 실생활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호 아래서 잘 뭉치고 합니다마는 선거만 하면요. TK는 TK대로 PK는 PK대로 또 호남은 호남대로 이렇게 아주 선명한 지향점을 보이잖아요. 그걸 깨시려고 고향에서 출마도 하셨고 또 당선도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주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몸소 이걸 한번 깨보겠다라고 나서셨던 몇 안 되는 정치인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지역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금 국민들의 마음에서는 조금 그거를 극복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근데 이 정말로 이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선거 때 그걸 활용하면 쉽거든요. 무슨 정책이다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조금 표현을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수준의 구호구만 하면 표가 오니까. 예.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들 텃밭 지역에서는 우리 다 죽습니다 하고 엄살 부리고 참 부끄럽죠. 언제까지나 이래 갈 건가. 정말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제 선배 노 대통령이 이제 그때 돌아가시고 난 이후입니다. 네. 그래서 곰곰이 제가 이제 그 당시 수도권에서 이제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군포 예, 군포에서 예. 죠 그래서 이 후배로서의 그걸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게 내가 정말 좀 어찌 보면 뭐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그런 정말 아무런 국가의 기여를 못하는 그런 정치 건달로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스스로 부끄럽더라고요. 네. 노무현은 자기 이 어떤 생을 다 걸었고 또 마지막에 그런 어떤 선택까지 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국민들에게 그 어떤 꿈과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만 물론 지금은 그렇다면 못 갑니다. 당신 아직 50대이기 때문에 한번 정치를 그래도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주는 게 제 몫인 것 같아서 갔는데 또 대구 시민들께서 떨어지면서 바로 도망간 못 가도록 그렇게 또 표를 딱 주시더라고요. 네. 한 40%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뭐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를 제 팔자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버텨보자 해서 그 버텼더니 그 다음 이제 선거에서 그때 득표율이 3% 정도 됐는데 60%대 나왔죠. 그것도 제하고 그때 경쟁했던 분이 지금 지금 여권에서 지금 선두주자인 저 김문수 장관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이제 선배 되시고 이래서 서로 그렇게 참 경쟁하거나 싸우기가 어려운 관계였는데 대구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아마 제가 앞에 기울인 땀과 노력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다음 또 선거에서는 제가 뭐 또 이렇게 시장을 나오셔서 실패하셨어요. 시장 때도 실패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당선을 시켜주시더니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행안부 장관을 끝내고 내려갔더니 뭐 아마 정권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아무래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이 아니라는 또 그런 약간의 불신도 있으셨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 선거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 뒤로 또 뭐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뭐 총리도 하고 뭐 이래서 정말 제가 져야 될 어떤 그 책임이라 할까 의무는 더 무거워졌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준비는 미흡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 정치적인 발자취를 보면서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되셨군요. 예. 사실은 정치 초반에도 정치적인 변화를 한번 시도하셨었죠. 그때가 바로 이제 저희들이 우리 그 당시 우리 존경하고 따르던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을 분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당은 이건 안 맞습니다라고 이제 안 따라간 분이 노무현, 김원기, 재정구, 뭐 김정길 이런 선배님들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제일 막내로 있으면서 저희들이 결국은 정치가 국민 통합이라는 궁극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국민통합추진위원회 이른바 통추를 만들고 저희들이 뭐 참 자생 독립을 하겠다고 하로 동선이라는 고깃집도 운영해서 마포에 있어요. 아닙니다. 저기 지금 저 역삼역 사거리 근처에 있었는데 하로 여름 난로 동선 겨울 부채입니다. 겨울 부채. 당장은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들의 뜻을 국민들이 알아주실 때까지는 버티자 뭐 해서 그런 게 있다가 그러니까 대선 때가 되니까 저희 민주당의 후보가 조순 당시 서울시장님이셨어요. 그 이분이 결국은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후보님하고 둘이 그냥 어느 날 합당을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한나라당 창당 멤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한나라당에서 제가 한 4년간 거기서 활동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제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그것이 어찌 보면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그 뒤로 이제 민주당에 와서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마다 힘드셨어요. 늘 그게 항상 멍해가 됐죠. 한다는 그런데 그런 뭐 정당의 이합집산의 역사를 뭐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참 제가 가슴앓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게. 그런데 이제 뭐 다 지나노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어쩌면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는 측면과 또 진보 보수를 이렇게 아우르는 독특한 이력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김부겸 총리를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경제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좀 쉽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며칠 지났습니다. 근데 우려 일색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다른 여타의 나라에 비해서 정부가 일종의 공백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맞는 트럼프 이기기 때문에 야 이게 훨씬 더 좀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는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기 측면, 기업의 측면에서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만 지금 총리 보실 때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동안 우리는 이제 무역 국가 아닙니까? 그동안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대미 수출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이건 바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출범하면서 했던 행정명령 46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우리한테 바로 딱 족쇄가 될 만한 것도 제법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트럼프 행정부가 갖는 이 강한 이 통상과 이런 압박에 대해서 지금 뭔가 범국가적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한미 FTA를 재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제 그때 여러 경험들까지도 다 합쳐서 지금 현재 수출 국가 대한민국의 활로를 찾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또 경제적인 지금 일종의 말하자면 저성장의 턴을 받고 있으니까 이 복합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저는 우리한테 주어진 제일 큰 위기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저는 빨리 이게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처해서는 이걸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들은 여러 가지 뭐 자원을 동원해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고리를 찾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국회에서 여야, 정부 거기다가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 1기 때 해봤던 이제 협상 전문가들 그분들의 힘도 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 기업에 어떤 대표자들도 넣어서 이런 빨리 범국가적인 이런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대응을 해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바로 이어받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야정 협의체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사실 국민들은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사안까지도 합의를 할 수 없는 이런 극단적인 갈등, 여야의 갈등 관계에서 이런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여야가 합의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과 압박이야말로 그런데다 우리 이제 내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민생 경제조차도 이러는데 여야 누가 이기든 간에 바로 말하자면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때부터 바로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자는데 여야가 대화가 안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한 차례인가 뭐 한번 만났는데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잘 안 됐다라는 걸 봤는데 저는 여야가 이게 공동 대응을 해야 될 만한 아젠다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별로 이견이 없는 것부터 합의를 해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에 관련해서요. 문재인 정부는 그때 당시 야당한테 파퓰리즘의 그 어떤 전형을 보여준다. 계속 퍼줬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게 운영이 됐다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또 윤석열 당시 후보는 그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어쩌면 집권에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추경을 하지 않고 긴축을 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는데 사실 전 세계가 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저희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 한미 간의 금리 차가 극도로 벌어지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도 통화적인 측면에서 금리 정책을 타이트하게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이른바 팔리시의 공백, 정책의 공백이 있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추락했다라는 논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오히려 뭐 어떤 그것도 하나의 지표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미 저성장 경제 체제로 접어들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제 물론 국가 부채가 한 1,100조 예. 가까이 되니까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이 부채라는 거는 관리하고 이 트렌드를 줄여 나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다 주저앉게 생겼는데 계속 건전재정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되겠냐. 예. 사실은 지금 현재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지금 가계부채 문제 아닌가요? 예. 가계부채는 거의 GDP의 90%를 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정부 부채 부분은 아직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더 무너져 버리면 다음에 그걸 이렇게 세우는 데는 정말로 더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정부가 적극적 재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지난 연말 이후로 지금 사실은 정부는 그냥 금년도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 정도로 예. 하는데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금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한 30조 정도로 해서 예. 지금 무엇보다도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지금 거의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 경제가 거의 다 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거의 한 1년 이상, 그렇지 코로나 이후로 지금 계속 힘든 우리 자영업자 대책. 예. 그리고 또 이제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다 중단됐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조 정도는 추경이 필요하다. 대충 무슨 제가 아주 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 뭐 적은 분들은 한 20조, 어떤 분들은 50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자료들을 챙겨 보니까 약 한 30조 정도면 우선은 네. 어떤 마중물 노릇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듯이 추경을 해서 정부 부처의 예산으로 전용할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좀 줘라.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글쎄 저는 뭐 정부에 있을 때부터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그거는 잘 쓰는 게 아니다라고 예. 반대를 해왔는데 아마 뭐 이 대표는 또 당신 나름대로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그 효과를 봤다라는 그런 경험 때문에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쓰기에는 그 우리 이 재정의 여력도 없을 거고요.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특별한 분야 지금 더 무너지면 어려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네. 좀 집중 지원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이번에 우리가 멈춰버리거나 그게 말하자면 부족해지면 네. 이 갭이 점점 더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AI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R&D 예산을 줄인 거의 첫 번째 정부인 것 절세 같아요. 저는 그 이유가요. 예. 소위 R&D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연구는 안 하고 카르텔이다. 카르텔이다. 또 프로젝트 따먹는데 뭐 급급하다. 예. 어디서 그런 정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덕분에 우리 그 생태계가 예. 그 다 미래 연구자가 될 대학원생들의 그 인건비고 또 그들이 네. 땀 흘려 일하고 하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마중물 역할을 한 걸 예. 그걸 그렇게 한 4조 가까이 깎아버렸어요. 예.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다시 복원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무너진 생태계에 대해서는 그건 누가 책임지죠? 정말 그런 점에서 정말 좀 의의가 없었습니다. 어제 사실 우연히 예. 대전에 있는 연구소, 대전에 국책연구원이 많지 많죠. 않습니까? 예. 연구자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대전을 갔었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님인데 이거 보시라고 길에 사람이 없다고.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연구원들을 고용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을 못 하니까 그 연구원이 받아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동네에 갔었는데 정말 안 살았더라고요. 현장에서 제가 지난 총선 때 가서 이제 그분들을 만났는데 극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 1억짜리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있었다 칩시다. 자, 2천만 원에 이 프로젝트 하려면 하고 아니면 포기해. 이게 무슨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 한국의 미래 예. 또 어떤 신산업 신기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는커녕 이렇게 그 과학자들을 모욕을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떠난 거잖아요. 떠나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걸 복원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가 국가 R&D 1, 2를 다투는 그런 이제 전통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 미래 먹거리를 위한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 갖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나마 저희 뭐 죄송합니다만 앞정부 문재인 정부 자랑이 아니라 예. 우리는 그때 사실은 이른바 이제 이 창업을 좀 젊은이들한테 좀 부추기고 그래서 사실은 미래 먹거리의 어떤 가능성을 그 청년들과 함께 거기서 소위 말해서 혁신 경제가 일어난다라는 저희들은 그런 비전이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 앞정부 한 거를 전부 반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은 누가 줬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뭐 우리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조류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자마자 nothing but 뭐 바이든이라고 그러잖아요. 글쎄 뭐 지금 아직은 출범 초기라서 뭐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제가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또 자신들도 어떤 여러 가지 한계가 느껴지겠죠. 다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급하면 달러를 찍어내면 돌아갈 수 있는 경제라지만 우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데 저성장 사회로 이렇게 이미 접어드는 것 같고 나머지 새로운 어떤 미래를 위한 준비라든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좀 큰 그림이 아직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걱정입니다. 의료 대란도 그 이번 국가 비상계엄령의 대목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뭐라고 했던가요? 처단한다고 했나요? 글쎄 뭐. 그 의료 대란 실제로 그 의료 서비스 특별히 서울의 메이저라고 하는 그 대형 종합병원들의 의료 서비스를 못 받아서 꼭 그 원인인지는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망에 이르고 있는 환자들이 꽤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뭐 수술 날짜라든가 이걸 못 잡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번 대란이더군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제 이 정책을 어떤 형태로 빨리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달래기가 안 돼서 지금도 표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 시절에 저희들은 그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코로나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한테 명예와 자부심을 좀 돌려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의료 현장을 다시 좀 지켜주십사 호소를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정부가 그 의과대 학생 정원 문제에 대해서 2026년부터는 원점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의협의 새 지도부 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대화의 테이블에 좀 앉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국민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 생명을 존중한다는 오랜 동안의 그런 어떤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현재 이 정부하고 일어났던 이 큰 갈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서로
오해를 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그런 대화를 하실 때가 되었다. 그동안 보니까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한 발짝도 진전을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이젠 좀 그런 네. 용기와 결단을 내려주십사. 왜? 네.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셨던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 주십사. 그렇게 호소를 드리고 싶네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을 갖는 것 중에 야, 내 몸 하나 누일 공간이 이렇게 없나. 그리고 내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뤘을 때 나는 어디서 살지? 그 총리님 수도권에서 그 정치를 하실 때도 아마 그 지역에도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때 거예요. 네. 그 지역이 특성상.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청년들에 대한 이 주거의 문제, 예. 또 집값의 문제인데. 아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청년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이 조금 편리한 지하철역 부근 같은 데서 용적률을 대폭 높여주어서 예. 그래서 1인 주거나 이렇게 가능하도록 또 2인 주거, 뭐 신혼주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른바 뭐 수지가 안 맞는지 이렇게 덤벼드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 대표님 말씀하시다시피 이 청년들이 희망이 없고 청년들이 정말 내 몸 한 곳 누일 곳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언제 결혼하고 언제 무슨 애기 놓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를 감당해야 될 주역들인데 예. 그분들이 사실상 설 자리가 없으면 이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삶에 있어서 새로운 기획을 하고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만들면 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아마 서울시 같으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그런 어떤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하고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그 부동산 문제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재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만다 이걸 좀 넘어서서 거기에 이 바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 확보 방안, 신혼부부들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유리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도심 재개발 이런 등등을 할 때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경제 문제 더 얘기할 거리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약이 있고 해서 그 외에도 꼭 총리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경제 현안 또 해법이 있다면 한 가지 주시죠. 예, 아까도 저희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만개시키지 못한 게 이 창업 국가에 대한 비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몰려오고 있는 AI라는 신문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어떤 보편 기술이랄 범용 기술이라 할까요? 이런 데 대한 어떤 국가적 투자는 기업 단위로만 맡겨두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데 대해서 국가가 의지를 싣고 특히 좀 최근에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쪽이라든가 또 양자라든가 우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개척해 왔던 과거의 경로를 본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국민, 기업들이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젊은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열어준다라는 그런 비전을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배우고 있었는데요. 예. 이게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때부터 예. 국회의원이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이 이해상충 관계에 그렇죠. 걸린다든가 혹은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안 하고요. 제가 이제 공직에 끝나고 나니까 집사람은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하더라고요. 간접 투자라면 펀드에 펀드에 들어가서 ETF를 하다 그런 거. ETF는 안 하고 아마 펀드에 간접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투덜대시기는 꼭 당신이 결정을 하고 나면 또 주가가 떨어지고 또 당신이 팔고 나면 또 주가가 떨어지더라면서 그러면서 그 의사 결정에는 총리님이 참여하신가 보죠? 참여 안 하죠. 그런데 이게 제가 뭘 알아야죠. 저보다는 집사람이 공부를 제법 해서 좀 하는데 아직까지 큰 재미는 못 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왜 여쭙냐면요. 사실 우리 경제 여러 가지 이제 단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 기업
기업들의 자금 조달원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요즘은 주식시장이 잘 나가는 나라의 국격이 높아진 일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현실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아까 공직자로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내가 입신양명하거나 내가 중요한 자리에 가려면 주식 투자 같은 건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네.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있거나 무슨 고위공직에 있으면 정보를 미리 이용을 해서 이른바 이제 부당 이익을 취할 수가 혹시 뭐 주가 조작 같은데 연루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저희들한테 SNS 같은 데서 그런 또 막 질타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다만 지금 이제 저희 세대들하고 달리 지금 뭐 주식 투자 인구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1,200만, 1,300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갖는 고민과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들을 알려면 저희들이 좀 주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머니에 제가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님을 한번 모셨더니 제가 저 정치인들을 모시면 이 질문을 꼭 하거든요. 저희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월 100만 원씩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드린 게 그거 여야 합의해서 300분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월 100씩 하면은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자기 돈을 넣었으니까 이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하고 해외에서도 야 한국의 이 국회의원들 로메이커들은 다 일괄적으로 월 100씩 주식 투자를 한다더라. 그거 자체도 아주 좀 재미있는 어떤 신호가 그래서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또 그분들에게 잘 후원을 해가지고 손해 보시더라도 좀 이렇게 제가 하면 한 어떨까 그런 20년 생각을 전에 해봤어요. 우리 정시가 조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의원 몇 사람이 당시 돈으로 한 100만 원 가까이를 저희들이 그 우리 정시에다가 그 맡겼습니다. 당시 D 정권이었는데, 근데 그걸 전 잊고 있다가 나중에 저 이제 국회의원 떨어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뭐 재산 정리한다고 보니까 그게 있어서 가봤더니 무려 150%나 올랐더라고요. 한 물론 10년이 지난 후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를 하면 이게 이거만한 게 없구나라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떤 그런 이 젊은 사람들이 왜 이 주식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라든가 기대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작은 법제라도 주식시장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은 걷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은 늘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쁜 이제 여기 저희 녹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사실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금요일 끝나면서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실 때인데 저희 여의도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총리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뭐 우선 무엇보다도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3프로 TV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말로만 들었는데 3프로 TV가 얼마나 우리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큰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지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기회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감사하고 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한 게 좀 국정이 언제 안정되느냐, 그 다음에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정치 스케줄,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 극복이 보여지느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바로 그런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제가 열심히 하겠다. 정말 뚜벅뚜벅 제 몫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특히 이렇게 어려운 민생 경제 가운데서 버텨주시는 국민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할이 있으면 뚜벅뚜벅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의 전국 상황과 연결해서 또 여러 국면에서 보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사회자로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또 지금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